최근 한국이 신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미국의 핵연료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아닌 미사일 방어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뼈아픈 조언을 했다. 한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물론 해상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가 없을 경우 핵잠수함은 전략자산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23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에서 공식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총 6곳에 불과하다. 한국 해군은 현재 장보고급 9척, 손원 1급 9척, 도산한 창호급 1척 등 19척의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응해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미국은 핵비확산 원칙을 앞세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인 점에서 볼 때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특별한 군사적 이점이나 대북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의 이점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장기간 수면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통상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이 커 적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고 잠수함이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는 잠수함 안에 타고 있는 군인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핵추진 잠수함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탄도미사일과 400에서 600mm의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기존 패트리엇과 천공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RFA의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이상 효율적인 전략적 자산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우라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더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실 분이야 다 아시겠지만 이 미사일은 김대중 행정부 시절부터 급비 개발에 들어간 물건입니다. 이 당시 야혼티의 실물 샘플과 기술 자료들이 넘어왔고 비공개긴 하지만 러시아 기술 인력이 대전으로 유입됩니다. 물론 샘플과 자료만으론 실물을 자체 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그 기반 기술과 제작 기반을 국내에 마련하는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05에서 8년경 야혼티의 성능에 근접한 물건이 나타납니다만 정작 이 미사일을 실전 운용하기엔 국내의 기반 체계와 호환성이 극악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일단 중량이 2.5톤에 달해서 그 어떤 항공기에도 운용이 불가능했고 그 어떤 함정에도 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상형 발사대에 운용하자니 우선 차량을 특별히 개발하고 발사대도 새로이 개발해야 됩니다. 결국 이걸 해결하자면
소련, 러시아처럼 전용의 발사대를 얹은 전용 전투함, 전용 폭격기 등을 별도 개발해 배치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사실 이건 대국의 방법입니다. 심지어 대국이더라도 이런 경향으로 인해 국방비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고 군비로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똑같은 군비 경쟁을 했으나 미국이란 국가가 냉전기에도 병기간 호환성과 경제성을 유지하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냉전기 개발 병기 대부분을 경제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교훈이라 할 겁니다. 이미 이 당시 한국군의 군비 사정으론 항공, 함정에 대한 탑재는 불가능했고 결국 남는 건 지대함 체계뿐인데 이렇게 해도 사거리가 불과 300km로 그 실전 효용성을 심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대함 체계가 생존성 보장을 위해 내륙에서 운용된다는 사실까지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거리 문제는 더욱 더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소형화와 경량화가 요구되었고 결국 사실상의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의 결단을 크게 평가합니다. 정권의 크나큰 치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개발이란 결정을 내린 것도 대단하고 그 치적을 후임 정부에 양도하는 결단을 내린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국내의 램제트 기관 연구를 위한 시험 설비 도입과 시업시설과 연구기관이 설립되고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초음속 유동력학 등의 핵심 기술 기반이 바로 이때 시작되었으며 지금 이룬 액체 램제트 기술 자립과 국산화는 바로 이때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형상과 기술적 기반은 야혼트가 분명하나 실질적인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한국형 모델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램제트 기관과 미사일의 외피 소재, 초음속에 버틸 수 있는 RAS 소재, 고열에 버틸 수 있는 다중모드 탐색기 등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반 덕분에 차기 공대공 미사일용 IRR과 차차기, 초음속 순항 미사일용 TCR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현무사의 ASBM용 다중모드 탐색기도 여기서 파생됩니다. 이는 러시아와 브라모스란 합작회사를 만들고 극열량형 개발과 성능 향상을 러시아와 협의하여 결국 합의했다고 밝히는 인도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인도는 여전히 개발비를 대고 러시아는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 합작회사에서 생산하는 개념, 즉 종속된 개념입니다. 반면 한국은 샘플과 기술자료, 기술자문을 얻어 결국 야혼트급 미사일을 자체 성능 개량하여 100% 국산화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야자 간의 기술적 기반과 처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직경 533mm의 길이 6m, 중량 3000파운드로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군이 가진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범용성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판 오리지널의 국산 개발 복합재 외피와 구조체를 적용하고 초음속 유동 제어 기술이 적용되면서 연소실에서 연소화염을 더더욱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게 되면서 비행 속도가 더더욱 증가됩니다. 이에 따라 브라모스는 당연하고 그것을 소형화한 브라모스 M보다 더 작은 최적과 더 작은 중량을 가지면서도 더욱 더 긴 사거리와 더욱 빠른 순항 속도, 한층 더 진보된 피탐지 성능, 그리고 원판 대비 몇 단계 진보한 탐색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라면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550km의 최대 사거리, 순항 속도 마하 3, 종말 돌입 속도 마하 4,
매우 강화된 구조체 및 외피 기술로 인해 초음속 상황에서도 15G 이상의 중마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탄두의 중량은 200kg 내측이며 능동 수동형 RF 모드와 UIIR 모드를 갖춘 다중 모드 탐색기를 장착합니다. 각각의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과 데이터 링크가 가능하며 당연히 표적의 파괴 성공과 부등을 판단하여 최종 돌입 표적을 바꿀 수 있는 등의 전술적인 활용도 가능합니다. 원판의 경우 RCS 2만에서 3만 미터 2급 순양함급 표적을 78km에서 탐색할 수 있는 능동 RF 시커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개발된 브라모스 개량형의 경우 수면이 1m 솟아오른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는 것으로 보아 매우 우수한 능동 탐색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역시도 해성을 이용한 50톤 내외 고속정급 극소형 표적 타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제 추론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보유한 능동 RF 시커의 경우 1000m 2급 프리깃 표적에 대응해 50km 이상의 탐색 거리를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구태여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발사 모기를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요격 체계가 늘어나면서 쏘고 있는 파이어, 포격 기능이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는 데 더해 발사 모기로부터 초기 부여받은 표적 정보만을 바탕으로 항로를 잡아야 하는 현실상 능동 RF 시커의 능력이 크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러한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그 운용 주체는 해군의 경우 구축함과 잠수함 및 지상텔이 될 것이며 공군은 F-15K가 될 것입니다. KF-X 역시 운용 주체가 될 것이라고는 하나 이것은 꽤 먼 미래의 이야기로 공대공 모드를 먼저 개발한 물건이 2020년대 중반에나 배치될 것이고 공대해 모드와 타격 병장이 통합되려면 근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13에서 15년가량은 언급된 체계에서만 운용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제가 소드핏이 대신 구태여 P-8A 운용이 유리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1P-8A는 3000파운드급 무장 운용이 가능하므로 차세대 초음속 대함미사일 동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m 이하 고도에서 2지 이상의 지속 선회가 가능하므로 대함 전술 타격 임무 투입이 가능. 이 최대 사거리 550km의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얼마든 지상 타격 능력 부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미사일을 4발 운용할 수 있는 P-8A는 해상대잠 쪽에만이 아니라 일종의 전략 폭격기 역할도 가능. YJ-12 미사일 6발을 단 HUK가 전략 폭격기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강력한 전자전 능력과 생존 장비를 장착하고 그보다 강력한 공대해, 공대지 탐색 능력을 가진 P-8A가 초음속 순항 미사일 4발 달고 전략 폭격기 코스프레를 할 수 없을 이유 또한 없음. 노파심에 하는 말이지만 이미 인도는 P-8A를 조기 경보기로도 운용하기 위해 공대공 탐색 모드를 추가한 상태. 3. 현재 해군은 차기 예상 초계기 사업을 통해 들여온 초계기로 구축함을 오버홀하면서 생길 전력 공백을 메울 계획인데 소드핏이가 되면 그 과정이 너무나 길어지고 또 시기가 불투명해져 오버홀 시기가 늦춰지거나 불투명해져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장기 수년에 빠질 수가 있음. 4. 이순신급 구축함 오버홀의 핵심이 대구급 프리깃 개발로 얻어낸 최신형 국산 교전 통제 체계와 MW-08을 대체할 신형 국산 3차원 탐색 레이더 그리고 기존 MK-41과 KVLS를 대체할 MK-57급 신형 KVLS 정착인데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 운용은 곧 신형 KVLS에 달려있음을 고려해보면 소드핏으로 인한 국산 기술 도입 가능성과 성과가
확실한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 운용 플랫폼 확보 및 구축함의 대공대수상 대잠 능력 강화를 바꿔먹는 희대의 바보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비행 플랫폼이 F-15K뿐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 입장에선 소드핏이란 가능성과 확실한 수상함 플랫폼과 항공기 플랫폼 두 가지 전부를 바꿔먹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2030년까진 신규 초계기 사업이 전무유는 이번 사업 이후 줄줄이 이어질 수상함 잠수함 사업 때문에 초계기 낑겨 넣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술 개발 말하며 나중에 또 사면 되지 않느냔 소리에 제가 곧방귀 뀌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언제? 받은 기술 철지나 다시 또 기술 이전 받느라